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국토연구원, 지금이라도 금리 올려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온 국민의 관심사항인 아파트, 현재 아파트 가격 0.5%란 기준금리가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 때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많은 혼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자, 이와 관련된 정보를요, 2월 3일에 발표된 국토연구원의 보고서를 보시면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연구원의 김태리 부연구위원께서 발표하신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기의 금리 정책과 주택금융시장 체질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 내용을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리포트는요,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과 위험성, 글로벌 부동산 버블의 원인,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금리가 정상화되는 금융 정상화 과정에서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현재 글로벌 부동산 버블 어느 정도인가? 먼저 글로벌의 주요 국가들 대부분이 2011년에서 2013년부터 상승이 본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 국가는요, 독일의 주택 가격은 2011년부터 지속적인 상승세, 네덜란드 주택 가격은 2013년부터 상승세, 블랙시트의 영향으로 안정을 보이던 주택 가격, 영국의 주택 가격도 최근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답니다. 자, 유럽 지역이 이렇게 이제 상승률이 확대되는 이유, 결국에는 기준금리 영향이라고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자, 이들 지역은 참 일본이랑 비슷해요. 물가 상승률도 더디고 경제 성장도 더디고 지금 악순환이 지속되는 부분인데 자산 가격만 오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북미 같은 경우는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이후에 하락했죠. 그리고 나서 2012년부터 상승폭을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지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가 2018년부터 상승폭이 크게 감소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캐나다 주택 가격은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 올렸거든요. 그런데 2017년부터 중국 정부가 자본 통제에 들어갔어요. 개인의 해외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면서, 자, 캐나다 지역 매수자가 없어지다 보니까 좀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 다시 저금리로 인해서 상승폭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호주나 뉴질랜드 지역 같은 경우는요,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였다가 2018년에 비슷한 이유로 이제 상승세가 둔화됐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부터 뉴질랜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자, 호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자본 통제,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 금지 시행 이후에 상승률이 좀 많이 둔화됐는데 최근에 다시 상승폭이 확대된다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자, 그럼 한국의 상황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일정 기간을 제외하곤 주택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이다. 가격 변동률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06년에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많이 올랐죠. 이때 2008년까지 상승했던 서울 지역은 하락세가 나타나서 2013년까지 상반기까지 하락세가 나타나다가 그 이후부터 완만하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의 이제 고점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서울의 주택 가격 추이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 구간도 있네. 왜 이럴까요? 한국이 완만하다 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완만하다 면 공감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주택 가격은요, 아파트만의 기준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버블은요, 아파트하고요, 꼬마 빌딩 버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택 이제 뭐 연립이나 단독주택 버블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현재 글로벌 부동산 버블 어느 정도인가, UBS 이제 은행에서 밝힌 글로벌 부동산 버블 지수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대요. 버블이 위험한 지역은 대부분 유럽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홍콩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고평가된 지역은요, 캐나다나 미국 지역이 많이 있었고, 호주나 모스크바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보스턴이나 싱가포르, 마드리드, 바르바시아, 그리고 밀라노, 두바이 등은 이제 적정 수준이고요. 시카고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네요. 의외로 미국 지역이 이제 부동산 버블 지수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자, 한국의 주택 버블 판단은요, 일단 세종 지역이 이제 버블 위험이 있는 이제 지역으로 분류가 됐고, 세종시 지역도 포함이 됐습니다. 반면에 부산이나 경기 지역은 고평가 논란이 받는 지역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공감 못 하시는 분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2020년 3분기까지 집계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모든 주거 상품을 통틀어서 집계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세종 지역은 명백한 버블 지역이라는 거죠. 지방 지역은 생각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지방 지역의 급등은 좀 4분기부터 나타났다는 거라서 이 조사 시점과 좀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기 지역은 이게 버블 가기 일부 직전에 이제 고평가 수준으로 나타나서 수도권 지역이 대부분 주택 버블 지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럼 왜 버블이 발생했을까요? 뭐 간단합니다. 낮은 금리와 유동성 증가로 인한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금리 기조, 유동성 증가, 주택 공급 부족, 수급 불일치, 해외 자본 유입 등의 국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를 한다는 부분이죠. 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저금리 기조 하에서 부동산 버블이 일어난 건 맞는데 각 국가마다 상황이 처음과 좀 다르대요. EU 국가들과 영국은 2008년까지 높은 금리를 유지하다가 급격히 하락하여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데 반면에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저금리니까 지속적으로 유동성이 증가했던 부분이죠. 북미 지역에서는 미국은 2000년 전후로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급속하게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에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상승을 했으나 2008년 전후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리를 인하하게 됐다. 그래서 그것으로 버블이 발생을 했고요. 오세아니아 지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는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2008년 이후에 급락하였으며 2013년 원자재 시장 불안으로 금리 인하 단행 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됐는데 이 저금리 플러스 이제 중위인들의 매수세가 들어가면서 급등을 했다는 부분이죠. 자, 한국의 버블은 어떻게 생겼냐?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006년 경기 회복과 부동산 가격 오름세에 기인하여 2년간 상승했으나 기간 내에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더라. 2019년 7월 국내 경제 성장세 둔화와 주택가격 하락 등의 원인으로 기준금리 인하 단행으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급격한 인하를 추가적으로 단행했다. 그래서 현 기준금리는 2020년 5월 이후에 0.5%가 유지되면서 자산시장이 지금 뻥튀기가 되고 있죠. 자, 우리나라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재정지출 증가에 기인하여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합니다. 주택시장 안정과 통화정책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금융시스템의 불안정 증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의결시 거시경제 전반과 함께 금융시장 및 자산시장의 흐름 또한 중요하게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뉴질랜드 재무장관인 그랜트 로버튼스는 주택가격 급등에 따라 뉴질랜드 연방은행 통화정책 수립 시 주택가격 안정을 고려해달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인 금통위에서도요, 국내 경제, 물가, 금융시장을 고려하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며 부동산 시장 상황과 주택가격 흐름을 예의주시합니다. 2020년 말부터 적용이 됐죠. 하지만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운영 시 주택가격의 추이를 고려하고 있긴 한데 물가나 경기나 고용 등의 경제 상황이 우선이죠. 그래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당분간은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서 당장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경제가 회복된다는 뚜렷한 신호가 있어야 된다고 이준환 한국은행 총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올라갈 가능성이 있대요. 무엇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로 돌아서 정상적인 소비 활동이 재개되고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금리 조정 압박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부분이에요. 자, 완화적 통화 정책을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저물가가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세계은행이 2021년 1월 전망에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 대책과 소비 회복으로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4.0%,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3.3%로 전망을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2021년 1월에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보급 확대로 인한 경기 회복 모멘텀 강화로 세계 경제 성장률은 더 높게 5.5%, 한국은 3.1%로 전망을 했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불확실성은 존재하나 2021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3.1%로 전망을 했다. 한국은행도 비슷한 수치를 제시를 했죠. 자, 그럼 경제가 회복되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연구원은 가까운 신뢰의 금리 인상은 어려움이 있으나 물가, 고용 등 경제 상황, 자산 시장을 고려해서 점차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데, 경제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 회복을 기념해서 기준금리 인상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 싶겠지만, 현재 주택담보대출 중 가계대출 증가로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금융권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금융소비자의 위험 확대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정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어느 정도 부채가 늘어났기 그러냐? 지금 가계부채가 1682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다. 4분기에 더 증가했죠.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그리고 한국은행은 2020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2020년 12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721조 9천억 원으로 2020년 연간 증가액이 68조나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이 대출들이 부실화될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차피 이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단계적으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체감 위험을 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비자 물가 한꺼번에 오를 때 오를 생각하지 말고 서서히 미리미리 올리면서 사람들한테 신호를 줘야 된다는 거죠. 이 저금리 영원하지 않다. 우리 기준금리 올렸고 여기서 부채 더 증가하면 더 올린다. 이런 식으로 신호를 주라는 겁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2020년 5월 기준금리를 0.5%로 인하한 후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지만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2020년 8월 이후 계속 오르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더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기본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를 뺀 값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최근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승은 가상금리 인상에 기인한다. 한마디로 금융채 등의 발행 비용이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은행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이 68.9%로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금융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가상금리 인상은 제한하고요.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급격한 위험 부담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시장금리 상승에 떠밀려서 일 만들지 말고 미리미리 인상해서 신호를 주라는 부분이죠. 자, 단계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것 말고도 상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금융 상품 개발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정부 주도로 이제 고정금리, 금리 인상에 따른 상한 부담 증가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고정금리 대출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고요. 또한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을 해서 주택가격 하락 시에 금융기관과 이제 차주가 같이 위험을 공동 부담하는 상품도 마련해야 된다. 근데 이거 금융기관에서 할까요? 자, 어찌됐든 국토연구원에서도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시장 패닉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소비자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 건가, 한국은행이 어떻게 대응할까에 지금 달린 것 같습니다. 자, 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0.6%예요. 지금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고 민간 소비가 증가될 때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올 4월부터 작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던 기저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 심리 회복이 한꺼번에 소비자 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럼 분명히 2020년의 기저효과로 분명히 고물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져요. 4월부터 7월 사이에. 자, 유가 부분도 지금 55달러 넘어서 지금 60달러대를 가고 있습니다. 산유국, 이제 사우디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이 가격 부양 의지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지금 50달러대가 아니라 곧 60달러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는 한국은행의 전망치 40달러대보다 거의 50% 이상 폭등한 상황입니다. 그럼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날 거예요. 그거를 이주열 항공은행 총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에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요, 한 언론사의 의견을 첨부드립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올 하반기 아니면 기회 없다는 내용이에요. 자, 기사 내용을 보면요, 저금리에 따른 자산시장 쏠림이 심각한데 왜 올 하반기가 아니면 안 될까?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적어놨는데요. 일단 내년 1월, 2월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에요. 또한 내년 3월에는 한국은행 총재가 퇴임을 합니다. 또한 명절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금리가 변할 가능성이 별로 없대요. 과거에 역대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시기에 금리를 변화하지가 않았다더라. 그런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 원래는 한국은행 총재들이 역대 한국은행 총재들이 대부분 매파였대요. 근데 매파 한국은행 총재 후임을 위해서 0.5%라는 기준금리를 물려주는 것도 좀 부담을 느껴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올리고 이제 퇴임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게 지금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내년보다는 솔직히 올해 하반기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기 회복만 되면 언제든지 기준금리 인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그 여건이 계속 갖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절적인 요인이나 또는 백신의 효과 등으로 올 하반기는 뚜렷한 경기 회복 신호가 나타날 건데 지금 물가 상승 변수가 너무 강력해요. 그러면 이렇게 물가가 높게 나타난 상황에서 야, 이거 진정한 성장이지 한번 여유 있게 기다려보자 그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자, 생각보다 빨리 금리 인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국토연구원에서 차라리 금리 인상 먼저 해서 나중에 충격을 좀 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같이 종합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0.5%인 기준금리 상황에서 어떤 부동산 대책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0.5%는 기준금리가 영원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지만 저는 생각보다 빨리 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 저금리를 믿지 말아라. 게다가 부동산은 장기 투자 상품이잖아요. 장기적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유의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